한번 좀 1페이지부터 간단하게 보면 저희가 재배 일반론이 나와요. 근데 사실 재배 일반론에서는 개념적인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출제되는 점 없으니까 그냥 결국 원론적인 게 들어가 있다라고 봐주시고, 혹시라도 작물 수량의 3요소가 혹시 나올지 몰라서 교재마다 다 이 부분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삼각형으로서 저희가 어떤 작물을 수량을 늘리려면 환경이 좌우한다. 그 다음에 그 작물에 대한 유전성이 좌우한다. 이거 적지 마세요, 절대. 재배 기술이 좌우한다. 그래서 재배 기술이 좋거나 환경이 너무 좋거나 유전성이 좋으면 다 좋으면 더 커질 거 아니에요. 다 좀 환경은 좋은데 재배 기술이 너무 안 좋아. 유전성은 그만해. 그럼 이렇게 양이 좀 줄어드는 거예요. 이 세모 삼각형 안에 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수량에 대한 최소율의 법칙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만약에 어느 한 변이 작아요. 재배 기술이 형편이 없고 나머지 환경은 아주 좋고 그 다음에 유전성도 아주 좋아요. 그러면 이 양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때 영향을 주는 게 이 작은 면에서 영향을 준다. 근데 아까 저희가 이미 1회부터 7회까지 봤어요. 이런 거 문제 나온 적 없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보시되, 그래서 색칠한 정도나 밑줄 정도 근거. 근데 이 얘기가 작물 수확량을 결정하는 거 이 세 가지가 결정한다. 근데 그 중에서 하나 면이 작으면 그게 전체를 좌우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작물 재배 기원에 대한 중심지 이런 것들은 지금 나온 적 없습니다. 재배학 원론에 나와 있던 내용이 좀 교재에 실려 있은 거예요. 혹시 모르니까 저희가 세계 3대 작물이 하면 밀, 벼, 옥수수, 여기에 4대 작물 보리, 5대 작물 수수, 한 이런 정도까지만 좀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작물의 분화 과정, 딱 한 번 문제 나왔어요. 한 번 문제 나왔으니까 별표를 2개를 했다가 그 다음부터 별표 안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분화라고 하는 거는 원래 작물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게 여러 가지로 해서 유전적인 변이가 발생을 해서 여러 갈래로 갈라졌어요. 그래서 유전적 변이가 돌연 변이가 어떤 교잡을 통해서 여러 가지가 생기면 그게 어떻게 한다겠죠? 적응을 한다 해서 적응을 하고 그 환경에 순화가 되고 그게 이제 마지막에 격리가 되거나 격절이 되거나 고립이 되거나 이제 품종화가 돼서 무슨 품종으로 해서 이제 재배가 계속 활성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 부분 한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없어요. 그 다음에 아까 용어상으로도 중요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 품종에 대한 부분들을 굳이 구별하자고 하면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되고, 품종에 대한 어떤 구별이 가능해야 되고, 품종도 균일해야 되고, 안정성도 있어야 된다. 근데 오답으로 기출문제 중에서 안전성이라고 나오면 틀린다. 혹시 오답으로 안전성이라고 나오면 틀린다. 그 다음에 작물의 분류를 저희가 7단계로 해요. 그래서 계문, 강목, 과, 속, 종. 아까 과별로 구분을 해라. 그럼 이게 장미과냐 아니면 이게 고사리과냐 이런 식으로 또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직까지 출제된 적 없습니다. 그래서 참고용으로만 보시고 쭉 넘어가세요. 네. 이 작물의 분류는 중요하죠. 작물의 분류는 매년 한 문제 나온다 생각하시면 되세요. 많으면 2-3문제까지 나오고, 그래서 생태학적 분류 보면 일장 반응에 대한 분류, 저희 보니까 단일성 작물이 어떠한 환경이고 어떤 종류가 있는지 기억해야 되겠죠. 장일성 작물 조건이랑 종류, 중성식물 당연히 시간이랑 이런 것들 좀 거의 매년 한 문제씩 나왔으니까 무조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참고로 같이 한번 보면 단일성은 교재마다 이게 명기가 낮이 해가 비치는 게 한 8시간에서 10시간이라 표현되어 있는 데도 있고, 여기는 12시간보다 짧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게 있으니까 그거는 이게 해석하는 거에 따라서 다 틀리니까 개념만 아무튼 한 8시간에서 12시간이 됐든지 8시간에서 10시간이 됐든지 12시간보다 짧은 일정을 조건에서 화학분화가 개화가 촉진된다. 그러니까 해가 조금만 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대표 종류가 벼나 콩이나 옥수수, 딸기 이런 것도 있네요. 그다음 장일성 작물 12시간보다 커야 돼요. 또 일부 교재에는 14시간, 16시간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어요. 그것들이 12시간보다 큰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런 해가 많이 뜬다. 즉 밤에 프레시를 밤에 조명을 켜놓고 그렇게 하면 이제 이러한 작물들이 더 잘 자라게 되는 거죠. 장일 작물로 해서 제가 또 검색을 해서 해봤는데 장미도 같이 포함이 된다. 봐주시고요. 밀, 보리, 호밀, 무슨 배추, 무 이런 품목들이 있네요. 그다음 중성 작물은 중간에 어떤 일장 또는 연속 조명에서도
개화가 촉진되는 식물이다 라고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토마토, 가지, 고추 등 이런 것들이 있다. 그 다음에 한 번 기출문이 나왔던 게 뭐였냐면 1년생 작물로서 추파 재배하는 것들이 나왔었어요. 1년생 작물로 추파 재배하는 거 나왔으니까 뭐 저희가 혹시 월년생 작물이 무엇이고 2년생 작물이 뭐고 그 다음에 다년생 작물이 무엇이고 있는지 참고용으로 여기서 같이 보면서 같이 한번 여기까지 읽어주세요. 왜 그러냐면 이게 같은 카테고리 안에 있어요. 첫 번째가 일장 반응에 의한 걸로 구분한 거고, 그 다음이 생존 연한 1년짜리냐 월년짜리냐 2년짜리냐 오랫동안 쓰는 거냐, 이것도 구분 한번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이 온도 적응성에 대해서 혼행성이냐 호온성이냐 뭐 저온 작물이냐 고온 작물, 또 이것도 거의 매년 나왔잖아요. 이 부분까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부분까지 기억을 하셔야 되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고온, 네, 앞서서 월년생, 1년생, 월년생, 2년생이 되는데 6년생이 다년생이라고 이유가 지금 여기는 다년생 작물을 그냥 0년생이라 표현한 겁니다. 그냥. 저기서 6년생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뭐 연속적으로 이렇게 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길영자요. 네, 긴 거라고 하네요. 길영자로 쓴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러 해에 걸쳐 생존을 한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같이. 그러니까 어차피 생존 연함의 부분만 아직 출제가 많이 되진 않았습니다. 한 번 나왔어요. 한 번. 아까 월년생이 나왔어요. 월년생이 추파 1년초 작물로 해서 겨울 나는 작물로 해서 아까 맹류 나왔던 거 있잖아요. 그 부분들. 그래서 그 부분 나왔으니까 이 부분까지만 좀 기억 같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온도 적응성 많이 나왔습니다. 뭐 맹류, 감자, 그 다음에 고온 작물, 벽, 콩, 담배, 뭐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기출문제에 나왔던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아직 나오지 않은 부분이 어떤 생육형이나 내향성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근데 그 작물마다 해당되는 때 저희가 해당되는 이것이 강한 작물이다라고 하는 게 그런 피해 대책으로서 나오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참고용으로 이런 내산성, 내건성, 내습성, 내염성, 내풍성 이런 부분들까지는 좀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특히나 고구마 같은 경우는 내풍성, 바람에 포복형이니까 당연히 바람에 강한 거고, 내습성, 습한 것 때도 강하다, 뭐 밥벼 이렇게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건성, 건조한 거 강한 게 수수나 목수수 그런 것들이 있을 거고요. 산성 토양이 그게 강한 게 이런 감자나 뭐 콩, 뭐 이런 종류들이 많이 강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같이 한번 기억을 꼭 하셔야 돼서, 그래서 반복적으로 보셔야 돼요. 반복적으로 계속 보시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따로 이렇게 그냥 저희는 암기를 한다고 저온 작물 같은 경우 많이 나와서 저온 작물이 혼행성이고 무 배추 같은 경우 저희가 가을에, 그 다음 겨울에, 또 봄에 이런 거 김치 담는다 생각을 해서 제가 쓴 건 아니고요. 딴 분이 무도사, 배추도사, 맹류 마시고 감이 상당히 많은 양 딸리네. 한번 그분의 제가 녹음을 해서 들려달라고 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네. 지금 통화하면 바로 이거 어떻게 암기하라고 알려줄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제가 이 수업을 같이 하려고 했던 1과목 재비학이랑 2차 1과목을 담당하기로 했던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어느 정도 집필해놓은 걸 제가 이제 간단하게 쓰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오류나 수정된 부분을 좀 많이 수정 못했어요. 그 부분을. 그래서 그분도 네? 그분은 지금 그때 말씀 안 드렸나요? 지금 소평가하고 가요. 소평가하고 있어요. 네. 소평가하고 있어요. 네. 그분은 가축 전담반이셔서 소가 죽었다고 해서 막 여기저기 좀 돌아다니고 계십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무튼 이제 이런 부분이 있다. 그 다음에 제가 적은 거 있네요. 쑥맥. 그래서 쑥맥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쑥이 콩, 두류라고 하네요. 맥이 보리라고 하네요. 쑥맥이다. 그래서 잘 섞이지 않는다. 그래서 어색하다라고 해서 사실 제가 쑥맥을 왜 적었죠? 아무튼 그런 게 있었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작부체계 개념적으로 또 기억하셔야 돼서 중요합니다. 이 작물을 재배하는 순서들인데 용어가 중간중간 다 들었어요. 윤작법이 무엇이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는 개념만 특히나 윤작에 대한 효과, 윤작이 무엇인지 작물을 조합하여 일정한 작부 순서로 동일 포장해서 반복하여 순환적으로 재배하는 거. 그러니까 돌려짓기를 하는 거예요. 윤작이라고 하는 거는. 그 다음에 이
돌려짓기라니까 지력이 유지가 될 거고 병충해 같은 것도 다른 작물에 가게 되면 이 작물에 만약에 제가 여기서 고추를 심었어요. 그러면 고추가 자주 발생하는 병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 병이 토양에도 계속 있을 거고 내년에 고추 심었어요. 그러면 그 병이 또 고추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올해 고추를 심었다가 내년에 벼를 심어요. 근데 그 병이 벼에는 약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윤작을 하거나 이렇게 돌려짓기를 하면 그런 병충해나 잡초의 발생이 억제가 된다. 그다음에 뭐 기지 현상이나 어떤 작업자족의 뭐 사료의 안정성이 공급된다. 이런 식으로 토지 이용도에 제고가 된다. 좋은 얘기들이 있다. 그래서 효과가 좋다 생각하시면 되세요. 쭉 보시면 뭐 이런 것도 아직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으니까 쭉 한번 보시고 답전 윤환 이런 방식도 있다. 그래서 답리작이나 답전작과 같이 지력의 유지 증진, 기지의 회피, 잡초 발생 억제, 수량 증가, 노력의 절감 등의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뒤에 다 나와 있는 거는 한 작물만 계속 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기지 회피. 그러니까 이게 기지가 그래서 그건 거예요. 그 안에 이제 안 좋은 게 계속 남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 병해 같은 게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걸 바꿔줘야 되는데 안 바꿔주면 그 기지가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습성이 거기에 그래서 안 좋은 습성이 계속 남아 있어서 그 작물에 대한 좋지 않은 영향이 계속 이제 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뒤쪽은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다음에 재배 환경 부분에서 이 입단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입단의 부분이 나오니까 보시되 특별한 건 없네요. 그래서 참고용으로 토양을 3상으로 해서 고상이 50%, 액상이 25%, 기상이 25%다 하는 그런 정도라며 쭉 보시면 뭐 입단에 대해서 입단에 갖추어야 될 조건이 있네요. 그래서 입단을 생성할 때 어떤 부분이 있고 근데 뒤쪽에 더 중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뒤쪽에 보면 여기서 보면 이제 뒤쪽에 입단 구조의 형성과 파괴 이거 거의 매년 나왔잖아요. 자주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뒷부분을 좀 보시고 대신 입단이 무엇인지 어떻게 생성되는지 그 정도는 아셔야 될 것 같으니까 입단의 생성 정도 기억을 하시고 입단의 생성에 대한 부분들이랑 그 다음에 저희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입단에 대한 형성과 파괴 입단을 형성할 때 유기물을 시용하고 석회를 시용하고 토양에 피복을 하고 두과 작물, 콩과 작물을 재배하고 토양을 계량제 같은 걸 넣는다. 이제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셔야 되고 입단 구조가 파괴된다. 입단이 잘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잦은 경우 많이 갈아엎는 거죠. 많이 갈아엎으면 당연히 파괴될 거고요. 아까 입단의 팽창과 수축이 답이었죠. 이게 너무 수축되고 팽창하고 막 이렇게 시키면 이게 파괴가 된다. 비바람 같은 게 너무 또 많이 오고 그러면 당연히 날리고 하니까. 그다음에 나트륨 같은 걸 많이 넣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쭉 보시면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여기는 이렇게만 표시할게요. 이렇게 사양토, 양토, 식약토 이렇게만 구분하시고 이 사양토 같은 경우는 과수 말 그대로 사양토라고 하는 거는 모래 사양이 모래잖아요. 모래 성분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거고 식양토는 저희가 어디라고 하죠? 이렇게 점토라고 하면 저희가 뭐라고 하죠? 뭐 머드팩이라고 하는데 어디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런 데서 이제 이게 공기가 많이 안 들어가는 거죠. 공기가 많이 안 들어가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식양토는 논이라고 생각해요. 논이라고. 물을 대고 하니까 이 식양토 같은 경우는 어떤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런 작물들이 잘 자라요. 그래서 논작물, 벼나 맹류 그런 것들이 잘 자라고 과수, 사양토는 이제 물 흐름이 좀 물 빠짐 좋은 그런 산에서 많이 자라는 과수 같은 게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그다음에 쭉 보면 뭐 특별한 건 없고요. 토양 뭐 비옥도 좋다.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정도 보면 10페이지 정도 보면 염류 집적에 대한 부분이 나오네요. 염류 집적이란 부분이 아까 전에 지금 기초문제 한 3번 정도 나왔으니까 염류 집적이라고 하는 거는 시설 토양에서 시설 토양 보세요. 그러니까 다른 토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추밭이나 인삼밭도 제가 뭘 많이 한다고 했냐면 비료를 많이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시설 토양에서는 염류가 표층에 다량으로 쌓이게 되는데 이를 염류 집적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야외에서는 비가 오면 그런 어떤 안 좋은 성분들이나 비료 같은 게 다 쓸려 나가는데 시설 안에서는 다 비를 막아줘요. 그래서 따로 그걸 배출을 또 토양을 갈아주거나 따로 그걸 소독해주지 않으면 그게 계속 염류가 다 집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안 좋아지는 거예요, 토양이. 그래서 생육에 억제되고 심하면 잎이 녹록색을 띠거나 타들어가는 그런 나쁜 증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염류 집적의 원인이 답이
비료를 많이 줬거나 강우를 아예 차단시켰거나 양분 흡수를 억제시키거나 인공 관수에 의한 표면 관수가 주된 원인이다. 그러니까 이게 빨리 뭐라고 이제 순환을 시켜줘야 되는데 순환을 시켜주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염류 집적에 대한 대책은 시비를 너무 많이 하지 마라. 비료를 적당히 합리적으로 해라. 이런 부분이 있고요. 담수, 물 같은 걸 담아두면 그게 희석이 될 거잖아요. 담수 처리하거나 흡비작물, 비료를 흡수할 수 있는 작물들을 재배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비료가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상상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휴한기에는 피복물을 제거하여 자연 강을 맞도록 한다. 결국은 다 이걸 다 쓸게 나가게 할 수 있게 하라. 그게 염류십적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정도는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 다음에 유기물 정도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해요. 근데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유기물 같은 경우는 무기물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건데 유기물은 풍부할수록 지력이 향상이 된다. 이런 부분들 정도만 기억하시고요. 쭉 넘기시면 토양의 완충능이나 뭐 양이온 치환 능력은 아직 제가 문장을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패스하고요. 토양에 대한 것들이 나오긴 하는데 뒤쪽에 보니까 토양 유기물의 시용 효과 이거. 그러니까 지금 유기물은 좋은 거라고 했어요. 유기물은 그래서 암석의 분해를 촉진하여 토양의 입당 형성에 도움을 준다. 유기물이 뭐라고 해야죠? 서로 이제 부패가 서로 작용을 하다 보면 이렇게 단단한 걸 부식시키고 그걸 갈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분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물을 갖는 거.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렇게 따로 입단화가 안 좋으면 어떻게 되냐면 다 그냥 흘러버리는 거예요. 바위 안에 물을 뿌리면 물이 다 밑으로 셀 거잖아요. 근데 그 공급을 좀 약간 물을 잘 보관할 수 있고 비료 같은 것도 제가 줬는데 비료를 보관할 수 있어야 잘 흡수를 할 거 아니에요. 양분을. 근데 그걸 다 흘러나가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 보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증대함으로써 작물에 대한 양분과 수분의 공급이 원활하다. 그 다음에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증가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지렁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나 아니면 어떤 부합물이 이게 어떻게 되면 나중에 가스 같은 것들이죠. 그럼 이산화탄소 같은 게 생기면 저희가 이산화탄소가 무엇이죠? 나중에 그게 산소 뭐라고 하죠?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저희가 광합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내용도 있다. 그 다음에 석회의 역할들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석회에 대한 부분이 한 두 번 정도 문구가 나왔으니까 같이 한번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석회는 유기물의 한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렇게 유기물의. 자, 다음으로 수분에 대한 부분이 나왔죠. 아까 그래서 이 물에 대한 특성과 식물체 내에서의 수분의 역할은 중요하다. 그래서 특히나 아까 식물체 내에서의 수분의 역할은 벌써 세 번 정도 기출 문제에서 이 수분의 역할이 아닌 것은 수분의 역할일 것은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런 수분의 역할에 대한 부분들은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읽어보면 식물의 구성 성분이 보통 수분 함량이 식물의 70%, 사람에도 지금 수분 함량이 한 7-80% 되지 않나요? 그렇게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합성의 원리가 된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랑 물이 만나서 산소랑 그 다음에 어떤 그런 저장 에너지랑 그런 것들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 수분이 있어야 용매로서 양분의 흡수와 이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수분 통로 따라서 이동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대사작용을 해줄 거고 외부 온도 변화에 대처하여 체온을 유지해준다. 온도도 유지해주고요. 물이 있으니까. 또 원형질 상태를 유지해준다. 물이 쭉 빠지면 다 바싹 말라가지고 다 타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형태도 유지해주고요. 그래서 식물체 내의 물질 분포를 고르게 하는 매개체이면서 영양물질의 형성 재료이다. 그러니까 영양물질을 생성할 때 이산화탄소랑 물이 만나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광합성을 하면서요. 그 다음에 수분 포텐셜까지는 따로 한번 개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분 포텐셜이라고 하는 건 수분이 토양에 의하여 얼마나 강력한 힘으로 흡착되어 있는가를 표시하기 위하여 모세관의 물높이를 표시한 절대값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지금 포텐셜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기는 힘이라고 보시면 돼요. 당기는 힘. 이렇게 보시고 쭉 보시고 이런 부분은 지금 거의 안 나왔으니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수분의 배출에 대한 부분들 간단하게 증산이란 용어 정도만 용어적인 용어 같은 경우 체내의 수분이 기화하여 대기 중으로 발산된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일액 현상, 그다음 일비 현상. 혹시 용어적인 것만 기억하도록 할게요. 일액 현상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액체가 나간다 생각하세요. 액체. 그냥 일반적으로 액체가 나간다. 일액. 그래서 잎에서
수분이 배출되는 일반적으로 입에서 수분이 배출된다 하면 1, 2 현상이라고 해야 되나? 입에서 수분 배출한다는 게 정상입니다. 네, 정상적인 거죠. 근데 이제 1B 현상, 1B 현상이라고 하는 식물체 입이 절단되어서 수분 배출다. 근데 아프니까 그런 절단 부분에서도 이제 수액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런 이제 절단돼서 수분 배출하는 게 1B, 비정상인 거예요, 비정상. 그래서 이런 건 용어적인 것만 기억, 용어적인 것만. 세부적인 것들 너무 어려우니까. 그 다음에 pH 부분이 아까 몇 번 나왔어요. 그래서 토양 수분에 대한 부분을 볼 때 토양 수분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어차피 토양에 계속 연관성인 거예요. 그래서 토양을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워낙 양이 많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용어적인 것들이나 핵심적인 것들 몇 개만 기억하자 말씀드렸습니다. 토양 수분에서도 PF라고 하는 것도 많이 저희가 봤었잖아요. 이때 저희가 중요하다고 한 게 모관수와 중력수 정도, 모관수와 중력수에 대한 pH 정도. 그래서 중력수는 작물에 거의 이용되지 않는 거다. 그 다음에 가장 유용하다 모관수다. 그냥 엄마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중력수와 모관수 정도는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쭉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그 다음에 여기서 저희가 유조점, 포장 용수량, 최대 용수량, 이거는 저희가 나중에 광이랑 수분이랑 같이 한번 비교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유조점이라고 하는 거는 딱 그 선상이죠. 딱 거기 마지노선이에요. 그러니까 식물이 더 이상 흡수하지 못하고 이제 시들어 버리는 점이에요. 근데 이게 물을 공급하면 살아나고 물을 공급하지 않으면 이제 시들어가는 거예요. 그 경계점이 유조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생육이 정지돼요. 그 다음에 하유엽이 점점 이제 유조된다는 건 이제 아까 황색으로 말라가는 거예요. 황색으로 말라가는 게 유조가 된다고 하는데 시작하고, 근데 다시 물을 주면 생명이 회복이 가능한 거예요. 그냥 그런 거. 그 다음에 포장 수용량, 포장 용수량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퍼센테이지 유조점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럼 포장 용수량이라고 하는 거는 최대 용수량에서 모세관에 의해서만 가지고 있는 수분 함량. 그러면 결국은 이제 모세관에만 있는 거라고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모세관에만. 그 다음에 최대 용수량은 모세관뿐만 아니라 모든 공국에 다 물이 다 꽉 찬 상태, 물이 꽉 찬 상태고, 포장 용수량은 저희가 모세관 통해서 물이 이동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만 물이 찬 거. 그 다음에 내건성은 작물이 건조에 견디는 정도, 유효수분. 그래서 토양 중에서 흡수하고 이용할 수 있는 물을 말한다. 그러니까 2.5에서 4.5를 기억해야 되겠네요. 2.5에서 4.5. 그러면 2.5에서 4.5에 해당되는 게 어디였죠? 이렇게 모관수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관수랑 유효수분이랑 같이 연결시켜서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온도에 대한 부분이 나왔네요. 그래서 토양은 이 정도에서 보시고 이제 온도와 대기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어 중에 유효 온도가 있네요. 유효 온도. 그래서 식물의 생육이 가능한 온도의 범위를 말한다. 이런 정도만 기억하시고요. 적산 온도 아까 용어가 많이 나왔죠. 적산 온도라고 하는 건 식물의 생육 기간 내에 있어서 온도의 총합. 그래서 식물이 이제 심어서 나중에 수확할 때까지 그 총 온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벼 같은 경우 5월부터 이게 10월 달까지만 재배를 했다. 그럼 5개월 동안에 총 온도예요. 총 온도. 총 온도가 이렇게 벼는 이러면 된다. 이건 암기상은 아니고 그냥 높다. 생육적으로 높다. 벼. 그러니까 결국은 온도 높은 거 고온 작물이 좋다는 고온 작물이라는 거예요. 생육 온도가 낮다. 메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몇 개월 안 키워요. 보통 한 7, 8월에 재배해서 한 10월, 11월에 수확을 바로 하죠. 이렇게 됐고, 이게 용어가 정리되네요. 팁이 있네요. 그래서 이 정도는 꼭 기억해 주세요. 그냥 용어상으로 저희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최적 온도, 작물의 생육에 가장 알맞은 온도, 유효 온도, 생육이 가능한 온도, 생육 적온, 생육에 적합한 온도, 적산 온도, 0도 이상 일평균 기온 합산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 이 정도까지 기억해 주세요. 쭉. 그 다음에 또 팁이라고 암기사항으로 양파, 마늘은 고온 장일 식물이고, 그 다음에 감자는 저온 단일 식물이다. 이 정도는 좀 기억해 주세요. 또 뒤에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저희가 고온 작물, 그 다음에 저온 작물 외웠던 거랑 단일 작물, 장일 작물 외웠던 것들 참고하시면서 같이 비교해 주세요. 여기까지는. 변온에 대한 개념은, 그러니까 낮의 온도랑
그다음에 밤의 온도에 대한 차이를 말하는 겁니다. 얼마만큼 차이가 있는지 낮 최고 기온, 뭐 밤 최저 기온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아까 탄산 시비 같은 경우가 좀 나와서 그 부분들 중에서도 저희가 볼 때 사실 이제 이산화탄소랑 그 다음에 수분이 만나고 그 다음에 광을 받아서 저희가 광합성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아까 나왔던 부분이 시설 재배에서 이산화탄소를 인위적으로 시설 내에 주입하는 것을 탄산시비라고 한다. 그래서 탄산가스 공급원이 되는 물질을 탄산비료 또는 탄산시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필요해요. 그런데 딸기하우스의 오전에 문을 여는 것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이미지가 없네요. 저희가 밤에 호흡작용을 합니다. 호흡작용을 밤에 이제 호흡작용을 하기 위해서 산소를 먹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그럼 배출한 것을 다시 낮에 이산화탄소를 먹고 또 산소를 이렇게 배출하고 하는 과정들이잖아요. 근데 딸기 같은 경우는 밤새 또 불을 많이 켜놓는 작물인가 봐요. 그래서 이게 산소가 많아요. 산소가 밤에도 불이 켜져 있기 때문에 다 광합성을 밤에도 해요. 밤에 광합성을 함으로써 이산화탄소가 부족하게 되니까 하우스의 문을 오전에 열어서 이산화탄소를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그런 개념이다. 그게 뭐 딸기 하우스의 오전에 문 여는 것이란 예의가 그렇다는 의미였어요. 그 다음에 양액재배 저게 물을 담아서 재배하는 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저희가 토양재배 반대말은 아니죠. 양액재배 그냥 그 개념이에요. 그래서 물에다가 수경재배를 하는 게 양액재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양액이 꼭 물에다가 어떤 성분들을 타서 쓰는 건데 그 양액재배는 토양재배보다 CO2, 12 농도를 높여야 한다. 그 안에서 내부에서 그렇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양액재배가 더 높아야 된다. 그런 정도. 그 다음에 CA 저장 정도까지는 기억을 할게요. 아까 저장에 대한 부분이 두 번의 문제가 출제가 됐었으니까 저장 관련된 부분이 저희가 이산화탄소가 있으면 저희가 물건을 보관할 때 비닐봉지 같은 데다가 저희가 분 다음에 보관하면 오래 보관할 수가 있어요. 그 안에 이산화탄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장고 내의 공기의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조절하여 저장 작물의 호흡을 억제시키면서 원예 저작물의 저장 기간을 늘릴 수 있다. 이렇게 됐네요. 참고로 이렇게 보시고요. 이 과수의 재배 한계 온도까지 기억하지 않겠습니다. 이것도 별로 그렇게 중요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이제 온도가 상승하면 이 내용 여기까지는 기억하겠습니다. 그냥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유기물에 대한 과잉 소모, 온도가 상승하니까 활성화가 많이 되겠죠. 그다음에 저장 물질이 호흡을 많이 하게 되면 호흡을 하면서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니까 저장 물질이 줄어들 거고 수확량이 감소한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적정 온도까지는 괜찮은데 그 이상의 온도가 만약에 많이 되었을 경우를 이제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온도가 올라가니까 증산이 과대한다. 호흡이 증대한다. 그럼 결국은 다 에너지를 소비하니까 저장 물질이 없어지고 수확량도 감소하고 그다음에 어떤 질소 대사나 철분의 침전이 많아진다. 이런 참고적인 사항도 있었네요. 그 다음에 저희가 아까 전에 저희가 매년 출제가 되긴 하는데 중요도는 어떤 거? 질소, 인산, 칼륨, 칼슘 이런 네 종류 정도만 주의적으로 보자. 저희가 탄소는 지금까지 좀 봤고요. 수소나 산소는 따로 그런 부분 없네요. 이때 저희가 기출문제 나왔던 부분이 망간, 구리, 붕소, 아연 이런 부분이 해당 사항이 없다. 아니 밀양원소네. 밀양원소 1, 2, 3, 4, 5, 6 네, 그러네요. 그럼 여기서 기억을 할 건 꼭 규소가 오답으로 다른 시험에서 출제가 많이 되나봐요. 그래서 필수 원소가 아닌 거 하면 규소 나오면 오답 처리해 주면 됩니다. 우선은 이제 이런 정도만, 이거 다 암기로 하셔도 되실 것 같은데 그냥 굳이 대신
질소에 대한 것들은 벌써 두 번 문제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질소 같은 경우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질소 같은 경우 내용을 보면 생리작용, 특히나 저희가 아까 이게 과잉되거나 결핍되면 각각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질소 같은 경우 저희가 사료에 많은 부분 차지해서 저희가 벼가 쓰러져 있다, 뭐 고추가 너무 웃자라 있다, 그렇게 되면 그 이유가 과잉 자라서 그래요. 너무 질소를 많이 넣게 되면 그게 원래는 영양생장이나 생리생장 같이 해야 되는데 영양생장만 해서 너무 크게 자라는 거예요. 너무 크게 자라면 이게 길쭉하면 좋은 점도 있긴 하지만 이게 힘이 없습니다. 대에 힘이 없어서 도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이게 영양분을 공급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으면 황백화, 아까 전에 그냥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냥 누렇게 말라버리는 거. 그래서 질소가 체내에 지나치게 많으면 신장이 축진다, 키 커져요. 키가 웃자라요. 그리고 지나치게 유연해져요. 이제 식초를 먹으면 만약 흐물흐물해지는데 바람이 불면 그냥 쓰러지는 거야. 네. 거기에 이제 뭐라고 하지? 이제 이삭 같은 게 달리고 하면 무거우니까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복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불균형 생장이 될 거예요. 이 줄기만 자라버리는 거니까 열매는 많이 안 자라고. 근데 반대로 결핍되면 노엽부터 다 시들어버려요. 그래서 황백화, 시들어버리고 그렇게 갈색으로 갈변해버리는 그런 황백화 현상이 발생한다. 이런 정도 기억하시고요. 칼륨. 칼륨은 여기 나왔네요. 칼륨에 대한 과잉과 결핍 증상, 이제 이런 정도 기억하시라겠습니다. 칼륨 같은 경우는 모든 게 크게 과다하면 다른 것들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양분의 흡수를 저해한다. 그 다음에 결핍되면 물질 대사의 진행이 억제된다. 그 다음에 생육이 저해된다. 뭐 그냥 기본적인 것들, 기본적인 물질 대사나 생육이 저해된다. 이런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칼슘은 두 번 기출 문제로. 그래서 칼슘의 역할이 저희가 뼈를 튼튼하게 해준다고 생각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세포 뼈도 튼튼하게 해주네요. 세포 벽을 더욱 견고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네요. 주로 하는 게 칼슘이. 그래서 과잉 및 결핍 증상이라고 하는 것은 기량작용이라고 하는 것들은 아까 기지효과 같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원소 흡수를 억제해요. 그러니까 나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원소 흡수를 억제한다. 그래서 이 과잉이 된다. 체내 칼슘이 부족하면 생장이 저해되고 목질화가 된다. 단단해져 버려요. 단단해져. 좀 어느 정도 유연하고 세포가 좋아야 되는데 목질화. 나무처럼 딱딱해진다. 그래서 이런 특징으로는 분열 조직의 생장이 감토되고, 그 다음에 생장점 부위의 어린잎이 황화되어 잎 주변이 고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저희가 칼슘을 또 너무 많이 주면 이게 황백화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봤을 때 비료 중에서 이게 도복이 되는 것들을 보면 질소비를 많이 준 거고, 이게 황백화가 됐으면 칼슘을 많이 줬는지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또 그래서 두 가지 차이점이 그렇습니다. 마그네슘은 과잉 및 결핍 증상, 이제 이런 정도만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황백화 현상은 처음 노엽에 나타난다. 그 노엽부터 황백화 현상이 나타난다. 그 다음에 과수나 열매 채소에서는 과실이 작아진대요. 그 다음에 성숙이 늦으며 착색이 나쁘고 저장량이 크게 떨어진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사람도 이런 게 떨어지나요? 사람과 연결시켜서 저희도 마그네슘을 먹어야 된다고 하긴 한데, 네. 눈이 깜빡깜빡한데요. 그러면 이제 눈이 깜빡깜빡하니까 작아 보일 수도 있고, 색깔도 잘 안 보이고 눈이 깜빡깜빡하니까, 그다음에 눈이 깜빡깜빡하니까 이제 살 날도 떨어지네요. 네, 아무튼 마그네슘이 있으면 그렇다. 그럼 이제 이 정도까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들은 더 또 내용이 있는데 굳이 그 정도까지는 아직 나온 적이 없으니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논토양. 그래도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논작물도 중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때 뒤쪽에 보면 저희가 문장 중에 이렇게 어떤 대책 나오고 원인 나오고 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런 거 위주로 해서 봐주세요. 그런 거 위주로 해서. 그래서 탈질 현상의 그러니까 탈질, 질소가 탈출했어요. 왜 탈출했을까요? 사실 이제 저희가 토양이 있다고 하면 계속 비료가 안에 이 질소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공간이 뭐라고 하죠? 아까 뭐라고 했죠? 입단이 파괴되거나 또한 이제 이 부분을 흡수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그렇게 되면 이게 그냥 내려가 버려요. 그냥 이 질소를 흡수를 해야 돼요. 질소를 흡수를 해야 어떠한 영양 생장을 하고
어떤 그 작물에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탈질이 되는 현상이 있다. 그래서 그게 왜 도망가는지는 위쪽에 나와 있고요. 그 도망간 것들을 암모니아태를 질소를 환원층에 시비한다. 제가 한번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거 환원층이라고 하고 여기가 산화층이라고 만약 한다. 거꾸로 됐나? 환원층에 시비한다. 네, 아무튼 이게 환원층과 뭐 산화층이라고 하는 층이 있다고 좀 구분해서 제가 죄송합니다. 이 부분 준비를 못했네요. 산원층과 환원층이 있다라고 저게 층을 구분할 수 있다. 토층을 했었을 때 만약에 암모니아태는 이게 환원층에 시비를 해야 흡수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환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냥. 그다음에 질산태는 산화층에 시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흡수를 못하고 흘러져 내려가지 않게 거기 층에다 시비를 하는 거예요. 거기다 직접적으로 비료를 주라는 겁니다. 질소질 비료를. 그래서 암환 질산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밑에는 전층 시비, 전체에다 다 시비를 해라. 그러면 결국은 2층에서는 뭐 암모니아태, 이쪽엔 질산태를 다 흡수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 관련된 거. 그 다음 심층 시비를 해라. 깊숙이 심어라. 근데 깊이 심었는데 뿌리가 거기 안 닿으면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그 작물마다 특징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탈질 현상의 대책 정도는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암환, 질산, 전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다음에 노후화답과 추락 현상. 여기서 노후화답의 원인과 노후화답의 계량 및 대책, 그 다음에 추락답 정도는 기억을 해야 되겠네요. 추락답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추락답에 대한 현상은 노후화됐다면 그런데 이거를 관리를 특별히 안 하고 환원 작토층의 진전,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떤 비료를 주고 하면 이게 잘 관리가 돼야 되는데 그게 다 이제 용탈 다 흘러져 나가 버렸어요. 그 다음에 어떤 안 좋은 토양이 돼버렸다거나 어떤 병이 다발한다. 그 이유가 노후화됐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쪽에다가 변온상만 지어서 그렇게 됐나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토양을 아예 다 갈아주거나 아니면 다른 작물을 재배하거나 그런 식으로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량 및 대책이라는 거는 객토, 아예 토양을 바꿔주는 게 즉 궁극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은 것들이 계속 연작을 하다 보면 윤작이 아니라 연속해서 계속 그 작물을 재배하다 보면 그 작물의 안에 기지 효과가 발생해서 안 좋은 게 계속 누적적으로 쌓여져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객토가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다. 뭐 심경 깊이 갈거나 뭐 규산질 비료로 시용도 도움이 된다. 그다음에 거기가 안 좋아졌던 이유는 그 안 좋아졌던 어떤 환경이 됐으니까 그 안 좋아졌던 환경에도 또 저항성이 강한 품종이 있으면 그걸 선택을 해라. 그 다음에 기본적인 이런 부분들이 그냥 잘 안 되니까 철분을 함유한 자재를 쓴다.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이 있네요. 추락답의 원인. 이것도 마찬가지로 영양이 장애가 되고 영양 장애를 일으키는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노후화답이다. 이 땅 자체가 안 좋은 거예요. 이 작물을 재배하기에는 이 작물에 대한 이 땅도 영양분이라는 것도 있을 건데 이 작물이 다 가져가고 그 작물에서 안 좋았던 것들이 다 밑에 지금 심어져 있기 때문에 노후화답이 이 추락답의 원인이다. 그래서 추락 현상은 노후화답이나 습한답이나 뭐 누수답으로 된다. 뭐 영양 결핍도 이렇게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좀 개념적인 것들만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다음에 아까 산성 토양이 몇 번 나왔었는데요. 산성 토양이 몇 번 나와서 산성 토양 같은 경우는 산성 토양도 좀 기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양 산성화의 원인이 암석 자체가 산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암석 자체가 이제 분해가 돼서 이제 토양이 되는 건데 그 원인 자체가 산성이었던 거. 그 다음에 비가 많이 오는데 이 빗물에 의해서 안 좋은 게 아니라 빗물에 의해서 알칼리분이 다 없어지면 산성만 남았네요. 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 산성 비료를 많이 써서 그래서 산성 토양이 됐다. 또 유기산이 생성된 경우, 그러니까 산이 생성된 경우, 그다음에 산성의 물질이 토양에 첨가된 경우, 수소 이온이 방출됐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이런 부분이 있다. 쭉 그다음에 보시면 산성 토양의 계량 부분도 있어야 되겠네요. 이때는 제법 정도만 우선은 석회와 유기물을 넉넉히 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산성 토양이니까 유기물 시용이나 석회 시용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들을 한다. 그 다음에 산성 토양의 중화,
산성을 알칼리성을 만들기 위해서 중화를 한다. 그래서 어떠한 고토석회, 결국은 보통 석회나 고토석회, 석회를 또 시험한다는 그런 의미네요. 결국은. 그 다음에 산성 토양에 강한 적응성이 강한 작물까지는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그래서 산성 토양에 대한 적응성으로는 극히 강한 것은 뭐 이렇게 호밀, 수수, 땅콩 강하죠. 기장, 감자 이런 거 강하고 벼도 강하고요. 약한 거 양파, 뭐 부추, 콩, 시금치, 팥 뭐 이런 것들이 있네요. 이런 정도까지는 좀 기억해 주세요. 그냥 토양 미생물은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양 미생물은 봤던 게 없으니까. 그다음에 광에 대한 부분도 나왔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광합성과 호흡적인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합성은 엽록소가 식물에서만 광합성 하는 거고요. 저희가 숨쉬고 하는 건 광합성은 아닙니다. 호흡만 하고 있어요. 저희는. 그래서 낮에는 물을 이용해서 이 광과 그다음에 이산화탄소와 물을 이용해서 광합성을 한다. 그래서 그걸로 영양 에너지가 포도당과 산소를 두 가지를 같이 생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산화탄소와 빛이 필요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바꾸는 단계다. 그래서 알맞은 온도에 이산화탄소의 농도와 빛이 필요하다. 그래서 물도 필요하다. 아까 제가 보여줬던 이미지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 이산화탄소와 물이에요. 물이 만나서 빛이 들어오면 포도당과 산소를 배출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포도당이 에너지로 계속 비출하다가 밤에는 다시 이 산소를 먹고서 포도당을 써요. 써서 에너지를 쓰고, 그래서 에너지를 쓴다고 하는 것들은 이제 생장을 하게 됩니다. 생장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물과 그다음에 이산화탄소를 배출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있다. 그다음에 호흡, 보통 밤에 한다. 동물이나 식물이 한다. 그래서 호흡을 하게 되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물을 배출하고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고요. 그리고 또 이 부분도 저희가 문장 속에 나오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상점. 그래서 광합성량과 호흡량이 같아질 때의 빛의 색이. 그다음에 광포화점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증가하나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빛의 색이. 그러니까 광에 대해서 아까 이미지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런 식으로 광보상점은 저희가 호흡량과 광합성량이 같아지는 지점이에요. 그 다음에 광포화점 여기서 쭉 올라가 보면 이게 아무리 점점 빛이 세질수록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지만 이렇게 포화가 되는 점이 있어요.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것. 아무리 빛이 많이 더 세지고 CO2가 많아도 더 이상 이제 올라가지 않는 데가 광포화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쭉 보시면 그 다음에 또 여기도 일장이 나와 있습니다. 일장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혹시 몰라서 이 중간에 이제 밑줄만 쳐놓은 부분 정도. 만생종 양파는 조생종에 비해 인경 비대가 요하는 일장이 길고, 이건 아마 기출문제에 나왔던 문장을 제가 여기다 옮겨둔 것 같아요. 그래서 마늘의 2차 생장은 단일 조건에서 많아진다. 오이의 암꽃 착생 비율은 단일 조건에서 높아지고, 감자의 궤경과 달리아의 궤근 형성은 단일에 촉진된다. 그냥 3번, 4번 정도는 기출문제에 나왔던 부분이니까 차라리 그냥 기출문제를 보세요. 기출문제에 이런 문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참고용으로 각각 해당되는 품목마다 다 암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 다음에 C3, C4, CAM 이 작물들은 저희가 기억할 때 결국은 저희가 이걸로 기억을 할 거예요. 이걸로 뒤쪽에는 표로 기억을 할 건데 CAM은 기억하셔야 돼요. CAM은 밤에만 기공을 연다. 다육식물이 한다. 이 정도는 기억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보면 제가 이걸 그려왔었는데 여기다가 놓고 그려야 되겠네요. 이 기준을 저희가 CO2가 늘어나는 그런 기준이랑 그 다음에 광합성을 합니다. 광합성. 이 앞부분이 C3 식물이고 이게 C4 식물이에요. 이제 두 개를 비교할 거예요. C3 식물은 여기서 보면 잠시만요. 여기서 나와 있는 게 없나? 탄소 화합물이 3개가 나오는 거예요. 탄소 화합물이.
그다음에 날씨가 더울 때 많이 한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탄수화물이 보통 이제 하나나 두 개 이렇게 생성이 되는데 C3 식물, 이 변화, 밀, 콩, 귤 같은 경우는 탄수화물이 3개가 생긴다. 그다음에 C4 식물은 탄수화물이 4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C 탄소 그것들이 포 4개, C 탄소가 3개, C3예요. 근데 이때는 여기서 보면 C4 식물이 옥수수나 수수, 사탕수수처럼 이 부분들이 뭐냐면 생명력이 강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도 자연 교배를 한 게 아니라 어떤 품종을 개량해서 좋게 만들어놨어요. 좋게 더 만들어놔서 어떠한 생명력이 강하게 만들어놨습니다. C3 식물보다. 그 다음에 C3나 C4 같은 경우는 다 낮에 광합성을 하고 낮에 활동을 많이 해요. 근데 낮에 활동하지 않고 CAM 식물은 밤에 또 활동할 수 있게 CAM을 만든 거예요. AM 오전이니까 낮이 아니라 그 밤에 4개로 만들 수 있는 거. 근데 이게 보면 선인장 그 열대 지방에서 낮에 얼마나 덥겠어요. 그래서 낮에는 다 기공을 닫고 있고 밤에 이런 것도 활동할 수 있게. 파인애플도 더운 나라에 있잖아요. 그래서 파인애플이나 선인장 같은 게 있다. 이런 정도 보시고 여기서 그림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점이 보상점이 되는 거. 보상점. 그 다음에 이 점들이 이 꼭대기에 있는 게 포화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찾아야 돼요. 저희가 보상점이 지금 위쪽에서 보시면 C3와 C4가 있어요. C3와 C4가 있는데 C3와 C4를 기억하시고 CO2 광합성, 그 다음에 보상점과 포화점이 있습니다. 이게 다 광포화점,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포화점이 다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가지고서 당연히 C3가 C4보다 큰 게 보상점은 크죠. C3가 크죠. 그 다음에 또 여기가 보면 포화점도 C3가 크네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만 여기서 기억을 하시라는 거. 대신 이제 광포화점이나 보상점이나 호흡 같은 경우는 지금 있는 그림으로 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건성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명력이 엄청 강하다고 했어요. 생명력이 강해서 어떤 적정 온도도 높아요. C4가 높고 내건성도 강해요. 그다음에 전류 속도도 강하다. 그래서 생명력이 워낙 강하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나머지 이런 보상점이나 그러니까 포화점 이런 것들은 다 C3와 C4에 대한 것들을 개념으로 해서 이렇게 접근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으니까 더 크다. C3 쪽이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가장 또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가 환경에 대한 부분 환경에 대한 부분들 이제 다음 시간에 재해부터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